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만한 갑질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미 국방부의 계획이 한국의 완벽한 원칙과 기술력 앞에 처참하게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남의 부품이나 조립하는 하청업체라며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국. 돈줄을 끊어버리는 갑질 한 번이면 한국은 알아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72시간의 최후 통첩으로 미국의 독점권을 가차없이 박탈했고 그 황금 같은 빈자리를 폴란드가 조 단위 현찰로 싹쓸이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강대국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든 가장 따뜻하고도 무서운 한국산 방패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펜타곤 지하 3층에서 미국 국방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제 손으로 쳐놓은 금지선을 한국산 로봇 한 대가 비웃듯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날 통제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 천장의 형광등이 푸르스름한 빛을 토해냈어요. 최고급 시가 연기와 진한 커피 향이 뒤섞여 코끝에 들러붙었습니다. 이 방은 세상의 모든 무기와 동맹국의 운명을 체스판의 말처럼 굴리는 곳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동맹국의 목줄을 죄고 마음만 먹으면 기술을 통째로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에는 별단 장성들과 펜타곤 최고의 수석 엔지니어 12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가운데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패터슨 국방장관은 발끝을 까딱거리며 시가를 빨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몽블랑 펜을 손가락 사이로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이 펜은 한국 로봇 회사 인수 서류에 서명할 때 쓴 물건이라 손에 익은 무게가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한국의 제7야전 시험장이 떠 있었습니다. 진흙탕과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가 뒤엉킨 그 한복판에 강철 로봇 한 대가 출발선에서 웅크리고 있었죠. 우리 미군 기갑조차 번번이 처박히던 최고 난이도 코스, 현장에서는 그걸 지옥 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정예 무인 차량도 절반은 첫 구간에서 전복됐고 나머지 절반은 중간 철근 벽을 못 넘고 멈춰 섰던 악명 높은 구간이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맥콜리프, 미 국방부 기술안보 및 조달을 총괄하는 차관보입니다. 23년간 세상의 모든 무기를 숫자판 위에 말처럼 굴려온 사람이죠.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그려준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청업체, 그게 제가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진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로봇 회사를 한국이 인수할 때 몸체에 어떤 살상 무기도 달 수 없다는 족쇄를 제 손으로 명문화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 한 줄짜리 조항을 저는 늘 훈장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저 한 줄이면 한국을 영원히 우리 발밑에 조립공으로 묶어둘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까요. 하드웨어 통제권이 우리 손에 있는 한 저 깡통은 첫 번째 구덩이도 못 넘고 고철이 될 겁니다. 저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패터슨 장관도 비릿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통제실 곳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강대국으로 태어난 자들의 여유가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에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로봇은 첫 번째 콘크리트 더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잔해의 무게중심을 스스로 읽어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살아있는 야수처럼 발끝으로 균형을 잡으며 그 위를 타고 넘었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는 도약 한 번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철근이 삐죽삐죽 솟은 벽을 만나자 몸을 비스듬히 틀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죠. 사람의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형을 읽고 무게를 계산하고 다음 한 발을 결정하는 그 흐름에는 망설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수석 엔지니어 콜린스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어요. 저는 손가락 사이에 팬을 돌리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저 몸체에는 우리가 채운 족쇄가 걸려 있었습니다. 총 한 자루 달 수 없게 묶어놓은 강철 덩어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처럼 움직이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콜린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차관보님, 기체 두뇌가 우리 쪽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물리 인공지능입니다.
미국 본토 연구소에서 합법적으로 완성한 소프트웨어로 확인됩니다. 그 말이 제 등골을 타고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몸체만 묶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철에 무기를 못 달게 하면 그걸로 한국의 두 손을 영원히 묶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에는 국경도 무기 금지 조항도 걸리지 않는다는 맹점을 놈들이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우리가 채운 족쇄의 빈틈으로 스스로 지형을 깨우치는 두뇌를 밀어 넣은 거예요. 펜을 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시가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결승선에 멈춰 서자 통제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우리 미군이 10년을 매달려도 못 넘던 코스를 하청업체라 비웃던 나라가 단번에 정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장성 하나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습니다. 기립 박수를 쳐야 할 자리에서 패터슨 장관은 시가를 잿더리에 천천히 비벼 껐습니다. 탐욕스럽게 입술을 핥더니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뱀처럼 속삭였어요. 데이비드, 당장 공동개발비 5억 달러 결제 승인을 취소해. 놈들이 저 완벽한 두뇌를 통째로 뱉어낼 때까지 돈줄을 끊어버리라고. 저는 잠시 장관의 충혈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본 광경에 등이 서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이 우리 손바닥을 벗어났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한 구석을 스쳤어요. 그 서늘함 위로 더 익숙하고 더 오래된 감정이 빠르게 덮였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확신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청업체의 목줄은 결국 돈입니다. 일주일만 굶기며 날아서 무릎 꿇고 그 잘난 기술을 통째로 갖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곧장 한국 국방부 조달본부로 긴급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신호음이 이어지더니 화면에 한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칼날처럼 각이 잡힌 정복 차림에 감정이라곤 한 톨도 비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최동진 소령, 화면 아래 직함이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책상에 척 올리며 통보했습니다. 5억 달러 결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물리 인공지능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넘기지 않으면 양산 라인에 들어갈 부수 부품의 수출길까지 모조리 틀어막겠다고. 펜타곤의 권위라는 게 어떤 무게인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무릎을 꿇는 한국 기술진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최소령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읍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책상 위 수첩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희미하게 넘어왔습니다. 그 무표정이 어쩐지 거슬렸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잠시 자존심을 세워보는 발버둥쯤으로 여겼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식에 다시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돈줄을 죄면 저 차가운 얼굴이 무너지며 USB 하나를 들고 워싱턴으로 날아올 거라고요. 승리감이 온몸을 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사냥꾼이라고 믿었습니다. 화면 속 초해소령이 무표정하게 적어 내려가던 그 수첩에 정확히 무엇이 기록되고 있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로봇 테스트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한국 현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측 실사단장 에릭 도슨에게 떨어진 명령은 단순했어요. 양산 공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뒤집어 엎고 먼지 한 톨까지 트집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동맹국의 공장에 안전점검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위 모니터로 현장 중계 화면을 띄워놓고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펜타곤 차관보의 한마디면 동맹국 공장 하나쯤은 하루아침에 마비된다고 믿었으니까요. 23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까딱하면 어느 나라든 알아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한국이라고 다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도스는 비뚤어진 입꼬리로 껌을 짝짝 씹으며 양산 라인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 사이를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어슬렁거렸어요. 마치 벌레라도 보듯 사람들을 쓱 훑어보더니 라인 곳곳을 손가락질하며 규정 위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은 도슨의 깐족거림에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어요. 그 무덤덤한 태도가 도슨을 더 약 오르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급기야 도슨은 양산 라인의 메인 전원 차당위 앞에 섰습니다. 안전규정 미비라는 억지를 부리며 가동 중인 라인의 전원을 강제로 내리려고 손을 뻗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렇게 라인을 한번 세워버리면 콧대 높던 기술진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라인이 멈추면 수억 달러의 손실이 쌓일 테니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펜타곤 법무팀 수석 변호사가 제 집무실로 들어와 두툼한 검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또박또박 읊었어요. 미 국방부 조달 규정 제18조에 의거해 안보 위협 소지가 있는 동맹국의 기술은 당국이 임의로 열람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스코드 역시 그 범주에 넣을 명분은 충분합니다. 저는 그 검토서를 무기처럼 손에 쥐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본래 강한 자의 편이라는 걸 23년 동안 뼈저리게 배워온 사람이라 망설임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해줄 변호사 군단이 있었고 그 해석을 강요할 힘도 있었습니다. 명분과 힘이 모두 우리 손에 있다고 믿으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곧장 최동진 소령의 이메일로 협박성 공문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메일을 날렸습니다. 당장 소스코드를 바치지 않으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똑똑히 묻겠다. 펜타곤 직인이 찍힌 공문이 한국 조달본부로 폭격처럼 날아갔습니다. 저는 한 통을 보낼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쯤이면 화면 너머의 그 무표정한 얼굴에도 균열이 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분노에 찬 항변이든 무릎을 꿇는 읍소든 무언가 흔들리는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강대국의 폭격을 며칠씩 맞고도 멀쩡한 나라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분노한 메일이 오면 그걸 빌미로 더 몰아붙일 작정이었고 읍소가 오면 그 약점을 파고들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침묵에 가까운 무언가였어요. 최소령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공문마다 그저 기계적인 수신 확인 알림 하나만 또박또박 떴습니다. 읽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마치 잘 도착했으니 안심하라는 듯한 그 건조한 회신이 오히려 제 속을 긁었습니다. 현장 중계 화면 속 초에 소령은 라인 한쪽에 서서 손바닥만 한 검은 수첩에 무언가를 묵묵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이라는 게 아예 없는 얼굴이었죠. 도슨이 라인을 들쑤시고 변호사가 협박장을 날려도 최 소령은 그저 펜을 놀릴 뿐이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는지 화면으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어쩐지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분노한 상대는 다루기 쉽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빈틈이 보이고 그 빈틈을 파고들면 협상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저 사내는 제가 아무리 메일을 퍼부어도 마치 날씨를 기록하듯 담담하게 펜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며칠만 더 굶기면 결국 무너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 참관단에 섞여 있던 일본 방위성의 구로다 류헤이 분석관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은 한치의 감정도 비치지 않았어요. 구로다는 늘 들고 다니는 수첩을 옆구리에 낀 채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건넸습니다. 맥콜리프 차관보 한국 사람들을 얕보지 마십시오. 저들은 안 된다고 억누르면 상상도 못한 자리에 지하 터널을 뚫어버리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지금 침묵하는 건 굴복이 아니라 다른 길을 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구로다의 말을 콧방귀로 받아 넘겼습니다. 한때 로봇 제국이라 으스대다 우리에게 추월당한 나라의 분석관이 또 패배주의에 젖어 겁을 먹은 거라고 여겼어요. 자기 나라가 한국에 밀린 분풀이를 우리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 경고가 가소롭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구로다 쪽으로 몸을 돌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구로다 분석관, 자네 나라가 그렇게 한국에 밀린 건 겁이 많아서일세. 돈줄을 쥔 자가 항상 이기는 법이야. 두고 보게. 일주일이면 저 수첩이 100기로 바뀔 테니까. 구로다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첩에 무언가를 짧게 적고는 가볍게 목례한 뒤 물러갔어요. 안경 아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됐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곧 다시 승리감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겁쟁이의 경고 따위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백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메일함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한국에서 오는 것은 변함없이 그 무미건조한 수신 확인뿐이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는 마음을 저는 며칠만 더 하며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책상 위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봉투였어요. 무게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굶긴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확신했죠. 손끝에 닿는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안에 어지간한 양의 문서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콧대 높던 한국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보내온 읍소문일 거라고, 어쩌면 소스코드 이전에 동의하는 항복 각서일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에 감촉마저 달콤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어요. 봉투 안에서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입가의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것은 읍소문이 아니었어요. 항복각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차가운 송곳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제목부터가 달랐습니다. 위약사실 명세서. 미국이 위반한 국제계약법 조항이 번호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제를 미룬 날짜와 시각, 도슨이 현장에서 라인 전원을 강제로 내리려 한 행위, 제가 보낸 협박성 공문의 발송 시각까지 모든 것이 초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받아 적은 것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휘두른 모든 몽둥이가 고스란히 증거로 되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침묵하던 초에 소령의 그 검은 수첩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이 펜을 놀리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던진 진흙탕에 함께 구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파내려간 무덤의 깊이를 한자 한자 자로 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던진 진흙 한 덩이까지 빠짐없이 주워 담아 차곡차곡 증거로 쌓아 올린 거예요. 봉투 마지막 장을 넘기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구로다의 경고가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억누르면 상상도 못한 자리에 터널을 뚫는다던 그 말. 저는 그 말을 패배주의라 비웃었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명세서야말로 그 터널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붉은 직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위약 명세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대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자 화면 속에 두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최동진 소령과 곽인철 박사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만한 범죄자를 마주한 판사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지도 시선을 떨구지도 않았죠. 화면 너머의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별탄 장성 67명이 팔짱을 끼고 앉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며칠 동안 쌓아온 위신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책상 위에 다리를 쳐골리고 의자를 뒤로 젖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항복하고 인공지능 소스코드가 담긴 USB라도 들고 오셨나? 아니면 그 대단한 명세서로 우리 변호사들 잠이나 깨우려는 건가? 저는 일부러 비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에 두 사람을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어요. 강대국의 차관보가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이죽거리면 보통은 상대가 주눅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최소령은 제 허세를 마치 투명 인간 보듯 그냥 지나쳤습니다. 눈썹 한 올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비웃음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최소령은 대신 책상 아래에서 빳빳한 서류 한 장을 꺼내 카메라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문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다리를 올려두었던 자세가 절로 흐트러졌습니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었어요. 미국 펜타곤이 쥐고 있던 1차 독점 우선 공급권을 거꾸로 한국이 거둬들이겠다는 선제 통보였습니다. 항복하러 온 줄 알았던 상대가 오히려 칼을 먼저 빼든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화면 속 초에 소령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노도, 긴장도, 강대국을 마주한 어떤 떨림도 없었어요. 마치 정해진 절차를 집행하러 나온 사람처럼 손에 든 서류를 한번 가지런히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도리어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리를 슬그머니 책상에서 내렸어요. 최소령의 억양 없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첫째, 부당하게 지연된 K방패 로봇 공동 개발비 5억 달러 전액을 현찰로 즉시 입금할 것. 저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 제가 결제를 미루며 한국을 길들이려 한 그 돈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이미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최소령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조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100% 독자 자산인 물리인공지능 소스코드에 대해 펜타곤의 모든 접근과 탈취 요구를 전면 철회할 것.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터졌습니다. 늙은 장성 하나가 어이없다는 듯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감히 하청업체가 미 국방부를 화면에 띄워놓고 조건을 낭독한다며 콧수염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옆자리 장성도 코웃음을 치며 펜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대국이 동맹국에게 조건을 통보받는 광경을 저는 평생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소란에도 최소령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스크린에 비친 제 눈을 정확히 꿰뚫어 보더군요. 마치 회의실 안의 헛기침과 비웃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소령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무표정 앞에서 우리의 비웃음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셋째, 이 조건을 이행할 시간은 본 서류가 송달된 지금 이 순간부터 정확히 72시간입니다. 회의실의 비웃음이 일순 잦아들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다리를 완전히 내리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넘기려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못 박는다는 건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대국과 흥정할 생각 자체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곽인철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투박하게 빗어넘긴 노 박사였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곽 박사가 마디 굵은 손으로 서류를 매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미국의 1차 양산 물량에 대한 우선 공급권은 즉시 전면 소멸됩니다. 다시 협상하자고 매달려도 그 권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곽 박사의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쇠를 만진 사람의 손이었어요.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펜이나 굴려온 제 손과는 전혀 다른 손이었어요. 화려한 말주변은 없어 보였지만 그 한마디에는 쇳물 같은 묵직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까닭 모를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익숙한 저였지만 저런 손 앞에서는 말이 가벼운 종이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국의 위험으로 이 분위기를 눌러보려 했어요. 박사 양반, 말이 좀 과한 거 아니오? 미 국방부를 상대로 권리를 거둬들이겠다니 그 물량을 우리 말고 누가 받아줄 거라 생각하시오? 곽 박사는 제 말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한 번 고쳐 쓰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띄었어요. 그 미소가 어쩐지 더 서늘했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그 표정이 제 말의 무게를 한순간에 깎아내렸어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성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게 협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당장 국제재판으로 끌고 가자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들킬까봐 얼른 주먹을 말아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들이 정말 권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다만 명세서의 그 빈틈없는 기록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최소령이 마지막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상 옆에 놓여있던 작은 탁상 시계를 손으로 끌어당겨 카메라 정면에 또렷이 보이도록 돌려놓은 겁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깍 하고 한 칸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퍼졌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시계에 못 박혔습니다. 최소령은 그 시계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은 채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72시간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꺼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본 그 탁상 시계가 화면이 사라진 뒤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붉은 직인 옆에 적혀있던 72시간이라는 글자가 마치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목덜미가 답답하게 죄어왔어요.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비웃음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그 눈들이 이제는 칼끝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들을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만 굶기면 무릎을 꿇을 거라던 제 호언장담이 어쩐지 입안에서 쓰게 맴돌았어요. 분명 돈줄을 쥔 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칼자루를 쥔 쪽은 화면 너머의 두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위화감의 정체를 끝내 짚어내지 못했어요. 다만 명세서에 적혀있던 그 빈틈없는 기록과 곽 박사의 그 묘한 미소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72시간. 그 숫자가 등 뒤에서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화면 속 그 작은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계속 귓가를 따라왔어요.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최소령의 선전포고 직후 펜타곤 회의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장성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터졌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셔츠 목덜미가 식은땀으로 흥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한 칸씩 줄어드는 환청까지 들리는 듯 했죠. 누군가는 당장 한국 대사를 불러들이라 했고 누군가는 언론에 흘려 압박하자고 했습니다. 그 어떤 방안도 시계를 멈추지는 못한다는 걸 저만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소란이 클수록 제 속은 도리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타임오버를 48시간 앞둔 시점, 저는 장성들 앞에서 위신을 챙겨야 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제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실소를 터뜨리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저건 하청업체 놈들의 허풍에 불과합니다. 돈줄을 쥔 건 결국 우리예요. 며칠만 더 버티면 제 발로 기어와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제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탁상시계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초침이 멈추지 않고 한 칸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규칙적인 움직임이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끄려다 차마 끄지 못하고 다시 켜두었어요. 보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으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위스키병을 꺼내 잔에 따랐지만 손이 떨려 절반은 책상에 쏟고 말았습니다. 타임오버 24시간 전 불안증을 견디다 못한 저는 현장의 도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가지 꼼수가 떠올랐거든요. 우리 창고에 쌓여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던 첨단 정찰 드론 부품, 그걸 5억 달러어치 현물로 대납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어차피 재고로 썩어갈 물건이니 그걸로 빚을 퉁치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었어요. 오히려 골칫거리 재고를 처분하면서 빚도 갚으니 우리에게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색까지 내며 그 제안을 화상으로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곽인철 박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마디 굵은 손으로 계약서를 펼치더니 한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본 계약 제사조 2항 현금 완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부품 현물은 단 1초도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곽 박사는 그 한마디로 제 제안을 휴지통에 처박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정강이까지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차피 돈이나 물건이나 가치는 같지 않으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곽 박사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을 곽 박사는 강대국의 체면보다 무겁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약이란 상황에 따라 구부릴 수 있는 종이장이었지만 저들에게는 한 글자도 흔들 수 없는 약속이었던 거죠.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며 다시 매달렸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5억 달러를 한 번에는 어려우니 매달 1억 달러씩 5달에 걸쳐 분할로 상환하겠소.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절충간 아니오?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화면 속 초의 소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책상 위 탁상 시계를 카메라 쪽으로 슬쩍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줄어드는 숫자를 보여주는 그 동작이 어떤 말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분할이니 절충끼니 하는 단어 자체가 저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향해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리다 말았습니다. 강대국의 차관보가 동맹국 앞에서 할부를 구걸하는 꼴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통제실에서 시가를 물고 코웃음을 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주일이면 무릎을 꿇릴 수 있다던 그 자신감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리어 제가 화면 앞에서 사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판이 이렇게 뒤집혔는지 저는 그 시작점을 자꾸만 더듬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단 12시간으로 줄어들자 저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패터슨 장관을 졸라 미 국무부의 외교 라인까지 총동원하기로 한 겁니다. 실무진이 안 되면 윗선을 누르면 된다는 강대국의 오래된 방식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늘 그 방식이 통했습니다. 아래에서 막히면 위에서 누르고 위에서 막히면 더 위에서 누르면 어느 동맹국이든 결국 길을 텄으니까요. 한국 청와대를 직접 압박해 이 건을 위에서 눌러버릴 작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그 수화기의 무게가 그날따라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위세를 부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 고위 라인이 연결되자 저는 동맹의 신뢰니 양국 관계니 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압박을 가했어요. 실무진이 이를 너무 경직되게 처리하고 있으니 윗선에서 한번 정리해달라는 식으로 운을 뗐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답변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본건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실무진 판단에 전면일임했습니다. 팩트와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니 외교 라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수화기를 한참 동안 귀에 닿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강대국의 외교 압박을 한국은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마디로 튕겨내버린 겁니다. 위에서 누르면 아래가 알아서 길 거라는 제 믿음이 그 짧은 통화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윗선과 아래가 따로 놀지 않았어요. 실무진의 원칙을 윗선이 그대로 받쳐주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한 체계였습니다. 압박을 넣을 틈새 자체가 없었던 거죠.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동맹국이었다면 청와대 한 통이면 실무진의 결정쯤은 하룻밤새 뒤집혔을 겁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원칙을 세운 사람을 윗사람이 흔들지 않고 도리어 방패가 되어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 단단함 앞에서 우리가 평생 휘둘러온 압박이라는 무기가 처음으로 헛돌았습니다. 데드라인을 3시간 앞둔 순간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적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의 장성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 한국을 비웃던 자들이 이제는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한 장성이 제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맥콜리프 차관보,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한국이 이렇게 통제불능이 됐소? 저 깡통 회사 하나 못 다뤄서 미 국방부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렸는데 목구멍이 바싹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작전은 우리 모두의 합의였습니다. 패터슨 장관이 지시했고 장성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그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두가 발을 빼고 칼끝을 저 하나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차가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향하던 그 여유로운 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최소령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1분 1초 줄어드는 타이머가 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톱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계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막상 손을 쓸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돈으로도 외교로도 권위로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판은 하청업체의 반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목줄을 맨손으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제 멍청한 오만이 부른 결과였어요. 그 사실이 이제야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끌려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협박할 때 저들은 기록했고, 우리가 회유할 때 저들은 시계를 돌려놓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판을 짠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줄어드는 타이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시간,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차마 끝까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손톱 끝이 잘근잘근 씹혀 나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저 그 숫자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째까기는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점점 엇갈리며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 종료를 단 10분 남기고 마지막 단판을 위한 화상 회의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구겨진 넥타이를 아예 풀어 헤친 채 화면 앞에 앉았어요. 며칠 사이에 눈가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새도 없었지만 거칠어진 숨소리만으로도 제 몰골이 어떤지 짐작이 갔어요. 사흘 전 시가를 물고 통제실을 내려다보던 그 여유로운 차관보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최동진 소령과 곽인철 박사는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 감정이 거세된 얼굴. 저만 혼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강대국의 차관보와 동맹국의 실무진 사이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화면 너머의 두 사람은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흔들린 건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허세를 부렸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안 사주면 그 수천 대의 양산 로봇을 다 어쩔 셈이냐? 결국 창고에서 고철로 썩어갈 텐데 세계에서 그 물량을 한 번에 받아줄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다고 큰 소리야. 말끝이 떨리는 걸 들킬까봐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카드였어요. 거대한 물량을 소화할 시장은 미국뿐이라는 것, 그 하나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을 한 번에 받아줄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고 저는 23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미국이 외면하면 그 어떤 무기도 결국 갈 곳을 잃는다는 게 제 세계관의 뿌리였습니다. 화면 너머의 곽 박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마치 오래 기다려 온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원 특별결의에 따르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기술개발국의 일방적 공급권 파기와 위약금 귀속 조치는 적법합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곽 박사는 법조문을 조용히 읽고 난 뒤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분노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의 차분함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통제실에서 사냥꾼은 저라고 믿었지만 처음부터 덫을 놓고 기다린 쪽은 화면 너머의 저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곽 박사가 마디 굵은 손으로 두꺼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과거 제가 기고만장하게 족쇄를 채웠다고 믿었던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곽 박사는 그 계약서의 맨 마지막 13페이지 구석을 화면에 확대해 띄웠습니다. 맥콜리프 차관보, 과거 당신이 우리 로봇 몸체를 통제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당신이 직접 펜을 들어 서명한 이 작은 글씨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깨알 같던 글씨가 점점 크게 확대됐어요.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기 탑재 금지라는 족쇄를 채웠다고 의기양양해하던 바로 그 순간 곽 박사는 이미 그 계약서 구석에 훨씬 더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박아 넣어 두었던 겁니다. 결제 기한이라는 이름의 선고였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읽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저는 몸체 통제 조항에만 정신이 팔려 뒷부분은 형식적인 문구라 여기고 펜을 그어버렸어요. 한국 측 실무자가 별것 아니라는 표정으로 슬쩍 끼워 넣은 그 한 단락을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만이 눈을 가렸던 거죠. 그날 제가 우쭐대며 펜을 놀리는 동안 한국은 제 목에 올가미를 걸고 그 끝을 조용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입안이 바싹 말라 침조차 삼킬 수 없었어요. 그 작은 글씨를 끼워 넣은 사람이 누구였을지 저는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날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곽 박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이 큰 글씨에만 도장을 찍는다는 걸, 작은 글씨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걸 저들은 이미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오만이 어디서 빈틈을 보일지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곽 박사의 묵직한 바리톤 음성이 펜타곤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100% 대한민국 독자 부품이 결합된 양산형의 경우 결제 기한 72시간을 초과하는 즉시 미국의 최우선 독점 양상원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그 조항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이 손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런 제 바람과 달리 곽 박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투자된 5억 달러의 선금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전액 대한민국 국고에 영구 귀속된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차 양상원 박탈에서 끝나는 줄 알았던 장성들이 환불 불가라는 말에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누군가는 변호사를 당장 부르라고 고함쳤습니다. 권리도 잃고 이미 보낸 5억 달러까지 통째로 빼앗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을 굶기려고 미뤄둔 그 돈이 거꾸로 한국의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굶기려던 칼이 우리 손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통제실에서 패터슨 장관이 속삭이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돈줄을 끊어 무릎을 꿇리라던 그 짓이. 우리는 돈을 무기로 휘둘렀다고 믿었지만 그 무기의 손잡이를 쥐고 있던 건 처음부터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제를 미룬 모든 시각이 이제는 위약의 증거가 되어 5억 달러를 한국 국고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화면 앞으로 달려들어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위신이고 자존심이고 더는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지금 당장 5억 달러 송금하겠소. 화면 끄지 마시오. 제발 그 시계 좀 멈춰주시오. 저는 그렇게 외치며 책상 위 결제 단말기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결제를 미루는 게 권력이라 믿었던 제가 이제는 그 결제 버튼에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저는 이 손가락 하나로 한 나라의 운명을 쥐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숫자 하나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곽 박사는 그런 저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자신의 손목시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차분한 동작 하나가 제 모든 발버둥이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곽 박사가 손목시계에서 눈을 떼고 다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오래 준비해온 일을 마침내 끝내는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담담함이 어떤 분노보다도 저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곽 박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맥콜리프 차관보, 당신이 직접 서명하신 조항에 의거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은 미 펜타곤과의 1차 양산 계약을 전면 파기합니다. 저는 결제 단말기 위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를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결말을 확인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회의실의 비명과 고함이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곽 박사가 띄워놓은 그 13페이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제 서명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몇 년 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어내린 바로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한국을 영원히 묶어두었다고 자축했지만 정작 그 펜 끝으로 묶인 건 저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또렷했어요. 째깍, 째깍. 13페이지 구석에 숨어있던 그 시계가 마침내 마지막 한 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채웠다고 믿었던 족쇄가 실은 제 발목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결제 단말기 위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어요. 며칠 전 시가 연기 속에서 코웃음을 치던 차관보는 이제 그 작은 초침 소리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최동진 소령이 무심한 손길로 통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삐 하는 날카로운 단말음이 짧게 울리더니 스크린이 툭 꺼졌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장성이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로 끊겠느냐고? 저것도 결국 협상을 위한 엄포일 거라고요. 저 역시 그 말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강대국을 상대로 정말 모든 걸 끊어버릴 나라는 없다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다시 손을 내밀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 아니란 의심이 무색하게 데드라인이 1초 지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 전체의 귀를 찢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천장의 경고등이 일제히 핏빛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본능적으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한 채 그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1초라는 시간을 그렇게까지 또렷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상에서 1초는 늘 흥정의 여백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 한 발 물러서며 메우는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1초는 흥정의 여백이 아니라 약속의 경계였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는 차갑고 정확한 기준점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연동돼 있던 K방패 로봇의 전장 시뮬레이션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갑자기 모자이크처럼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어요. 픽셀들이 흩어지고 데이터가 토막토막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화면 전체가 새빨갛게 물들며 영문 경고창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접근 거부. 모든 화면에 같은 글자가 떴어요. 마치 수백 개의 문이 동시에 쾅 닫히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펜타곤이 쥐고 있던 모든 군사 데이터와 제어권이 단 1초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동맹국의 무기를 우리 손바닥 위에서 들여다본다고 자만하던 그 통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그 모든 권한이 실은 한국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붉은 화면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불러 당장 시스템을 복구하라고, 한국 측 서버를 해킹해서라도 제어권을 되찾으라고 악을 썼어요. 펜타곤 최정계 코드 브레이커들이 콘솔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자판을 두드렸어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우리 사이버 전력이 총동원됐습니다. 한국의 독자 보안망은 우리 최전계의 침투를 가볍게 튕겨냈어요. 한 엔지니어가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관보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어떤 구조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설계한 벽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침투할 걸 예상했다는 뜻은 한국이 이 순간까지 모두 내다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가 분노에 차서 해킹을 시도하리란 것까지 저들은 계산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저는 콘솔 앞에 늘어선 엔지니어들의 굳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의 창과 방패가 한국이 미리 둘러친 벽 앞에서 한낱 장난감처럼 튕겨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구로다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억누르면 상상도 못한 자리에 터널을 뚫는다던 그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장의 도슨에게서 위성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차관보님, 한국 헌병대가 공장 정문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지금 워싱턴으로 보내야 할 1차 물량 컨테이너의 바코드를 작업자들이 전부 떼어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헌병들이 저를 밀어냈어요. 도슨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껌을 씹으며 한국 기술진을 벌레 보듯 깔보던 그 여유는 흔적도 없었어요. 현장에서 우리의 오만을 그대로 흉내내던 그 깐족거림이 이제는 공포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거칠게 갈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슨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행 컨테이너 배정표가 제 눈앞에서 대형 파쇄기에 갈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이가 갈갈이 찢겨 나가요.
우리 물량이, 우리 로봇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파쇄기가 종이를 씹어 삼키는 소리가 마치 제 미래가 잘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미국으로 와야 할 로봇들이 미국으로 가는 길 자체가 그 파쇄기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슨의 오열이 통제실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도 그 비명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저는 며칠 전 도슨에게 공장을 뒤집어 엎으라지시하던 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먼지 한 톨까지 트집을 잡아 한국을 길들이라던 그 명령. 이제 그 현장에서 길들여지는 쪽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들이밀던 점검표와 협박장은 한국이 묵묵히 쌓아온 위약 명세서 한 권 앞에서 종이장처럼 갈려나가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파쇄음이 제 귓속에서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패터슨 장관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비만한 체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칠 전 탐욕스럽게 입술을 핥으며 돈줄을 끊으라 지시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침이 튀도록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패터슨은 곧장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이 멍청한 놈아, 당장 5억 달러 송금 버튼 눌러. 돈을 보내면 되잖아. 어서 누르라고. 저는 패터슨의 손에 멱살이 잡힌 채로 떨리는 손을 결제 단말기로 가져갔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어요. 그런데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만 반복해서 떴습니다. 한국 측 입금 계좌 자체가 이미 영구 폐쇄돼 있었던 겁니다. 보낼 돈은 갈 곳을 잃었고 받을 사람은 문을 닫아 걸었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그 닫힌 계좌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단말기를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계좌가 닫혔습니다. 돈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저쪽이 받을 통로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패터슨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제 멱살을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대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비상 사이렌만이 끝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핏빛 경고등이 모두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붉은빛 속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닫혀버린 계좌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을 미루는 것이 권력이고 돈을 보내는 것이 시혜라고 믿어 온 평생이 거기서 끝났어요. 한국은 우리가 돈을 무기로 쓰지 못하도록 아예 그 무기를 받을 표적 자체를 치워버린 겁니다. 송금할 곳이 없는 5억 달러는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갈 곳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결제 단말기에서 천천히 손을 뗐어요. 오만한 미국이 목줄을 쥐고 흔들려던 호랑이는 이미 우리의 얄팍한 소나기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난 그 1초, 한국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잘라냈어요. 협상이라는 단어조차 꺼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실행한다. 그뿐이었어요. 거기에는 강대국의 눈치도 뒤늦은 사정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깨진 스크린의 붉은 경고창을 바라보며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통제실의 사이렌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한때 이 방에서 세상의 모든 무기를 체스판의 말처럼 굴린다고 자부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의 모든 화면은 새빨갛게 잠겨 있었고 그 어떤 말도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체스판을 들여다보던 손은 이제 빈 단말기 위에서 갈 곳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화면 앞에서 저는 누구의 말도 움직일 수 없는 빈손의 사내가 되어 있었어요. 사이렌은 멈출 줄 몰랐고 붉은 경고등은 제 얼굴을 끝없이 물들였습니다. 멱살을 놓은 패터슨 장관은 회의실을 빙빙 돌며 분풀이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변명거리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릴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실무진의 보고가 늦었다느니, 법무팀의 검토가 부실했다느니 손에 잡히는 대로 핑계를 끌어모았어요. 그러던 중 제 책상 위 모니터로 속보 하나가 폭탄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의 크리스토퍼 헌터 수석 기자가 터뜨린 기사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다니는 펜타곤의 은폐 공작이라면 지옥 끝까지 쫓는다는 그 집요한 사냥개였습니다. 헌터는 우리 내부의 갑질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일면 머리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펜타곤의 치명적 오판 5억 달러의 푼돈으로 K-로봇의 심장을 잃다.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가 밀실에서 벌인 일이 이제 전 세계의 아침 식탁에 펼쳐진 겁니다. 기사 본문에는 우리가 보낸 협박성 공문의 문구와 발송 시각이 한국이 작성한 위약 명세서를 근거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돼 있었습니다. 헌터가 입수한 그 문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갑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고 있었고 그 기록이 이제 우리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폴란드의 카민스키 국방장관이 한국 공항에서 곽인철 박사, 최동진 소령과 한박웃음을 지으며 굳건하게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었어요. 곰처럼 거대한 체구의 카민스키가 곽 박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국 기술진과 폴란드 대표단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그 황금을 이미 다른 나라가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던 겁니다. 곧이어 나토 유럽방위위원회 의장의 공식 발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미 간 계약이 실효된 직후 K-방패 로봇의 전격 도입을 위한 특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최전선의 방어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사진과 발표문을 번갈아 보며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억 달러로 알량한 기싸움을 벌이던 그 72시간 동안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미 조단 위에 현찰을 싸들고 한국행 전용기에 올라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돈줄을 쥘답시고 시간을 끄는 사이 카민스키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맹수처럼 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위협을 코앞에 둔 폴란드에게는 미국의 자존심 싸움 따위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강대국의 체면이 아니라 당장 국경을 지킬 압도적인 방패였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펜타곤 정보망에 따르면 폴란드 의회는 무기를 도입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거추장스러운 조달 법안을 단 하룻밤 철야 회의로 뜯어고쳐 버렸다는 거예요. 명분이니 절찬히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전장에 투입할 압도적 성능의 방패가 눈앞에 있는데 법이 발목을 잡으면 법을 바꾼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 실용주의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무기로 동맹국을 올가맬 때 폴란드는 규정을 스스로 고쳐가며 기회를 거머쥐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법이라는 도구를 한쪽은 남을 묶는 데 쓰고 한쪽은 자기 길을 여는 데 썼어요. 문득 우리가 한국 로봇 회사를 인수할 때 채운 그 무기 금지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한 줄로 한국을 영원히 묶었다고 자축했지만 정작 그 조항은 한국을 묶지 못했고 폴란드는 자기 발목의 법을 하룻밤새 풀어버렸어요. 법으로 남을 가두려던 자와 법을 고쳐 앞으로 나아간 자의 차이가 그 밤 사이에 갈렸습니다. 현장의 도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차관보님, 우리 로봇들이 방금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거대한 수송기에 실려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활주로 끝으로 사라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가 만든 길로 우리 것이 아닌 게 돼서 날아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하게 걷어찬 그 빈자리가 눈 깜짝할 새 유럽의 방패가 되어 영원히 잠겨버린 겁니다.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슨의 목소리 너머로 수송기의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저 수화기를 귀에 대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서 있던 일본의 구로다 류헤이 분석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 합동참관단에 속해 있으니 당연히 우리 편에 서리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구로다는 늘 들고 다니던 수첩을 덮으며 은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맥콜리프 차관보, 제가 분명히 경고드렸지요. 한국 사람들을 얕보지 말라고. 진실을 외면한 당신의 알량한 오만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방패를 남의 손에 영원히 넘겨버렸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구로다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자국 본부로 연락을 넣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차기 계약을 위해 한국 뒤에 줄을 서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제까지 우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한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패배주의에 젖었다고 비웃던 그 분석관이 알고 보니 가장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쪽은 구로다가 아니라 그 경고를 콧방귀로 흘려보낸 저였습니다. 한때 로봇 제국이라 으스대다 추월당한 나라라고 일본을 깔보았지만 적어도 일본은 자기가 무엇에 졌는지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정작 무엇에 지고 있는지 조차 모른 채 끝까지 우쭐대던 건 강대국이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위치에 올라선 한국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막대한 물량을 유럽 최전선의 2배의 마진을 받고 당당하게 팔아치웠어요. 어제의 하청업체가 오늘은 3개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공급자가 된 겁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쥔 쪽이 누구인지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결제를 미루던 그 물량이 다른 곳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색함이 결국 한국의 몸값을 2배로 올려준 셈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가 그려준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조립공이라 비웃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제 손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보고받은 패터슨 장관이 제 집무실로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가 들려 있었어요. 며칠 전 그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끄며 돈줄을 끊으라 속삭이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패터슨은 그 잿더리를 제 발밑에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무실을 갈랐어요. 이 끔찍한 사태는 전부 내 놈 때문이야? 애초에 서류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한 내 멍청한 무능 때문이라고 당장 그 배지 떼고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발밑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한국을 비웃으며 갑질을 승인하던 입에서 이제는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는 말이 쏟아졌어요. 작전을 지시한 것도 박수를 친 것도 패터슨이었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저 하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패터슨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잘라냈습니다. 강대국이 동맹을 벌이듯 그렇게 부하 하나를 벌이는데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비치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각난 유리마다 제 얼굴이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조각에는 며칠 전 시가를 물고 코웃음 치던 차관보가, 어느 조각에는 결제 단말기에 매달려 애원하던 초라한 사내가 비쳤어요. 그 모든 조각이 결국 같은 얼굴이라는 사실이 새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깨진 거울 같은 조각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패터슨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23년 동안 제가 딛고 서 있던 단단한 바닥이 발밑에서 통째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만이 텅 빈 집무실 바닥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불명예스러운 파면 통보를 받은 날, 저는 텅 빈 펜타곤 집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23년 세월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빛바랜 임명장, 가족사진, 한국 로봇 회사 인수 서류에 서명할 때 쓰던 몽블랑 펜, 그 펜을 손에 쥐자 한때 훈장처럼 여기던 무게가 이제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펜을 한참 들여다보다 상자 맨 밑바닥에 던지듯 넣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무실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문 하나 너머로 별단 장성들이 드나들었고 제 결제 한 번에 동맹국의 운명이 출렁였죠. 그런데 파면 통보서 한 장이 날아든 순간 그 모든 권위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던 동료들은 제 방 앞에서 걸음을 빨리 했어요. 강대국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는 그 텅 빈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집무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최전방 지뢰밭에 실전 배치된 K 방패 로봇의 전투 영상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중이었어요. 저는 상자에 짐을 담다 말고 화면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굳이 볼 이유가 없었지만 어쩐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전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적의 드론대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사방에서 포탄이 터졌어요. 흙먼지와 화염이 뒤엉킨 그 한복판으로 K 방패 로봇들이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슨이 싸구려 살상 기계라 조롱하던 바로 그 로봇들이었죠. 저는 로봇들이 적을 향해
총구를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탐내던 그 두뇌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을 죽일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그 두뇌를 빼앗으려 했던 이유도 결국 더 잘 죽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로봇들은 무기를 쏘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드론의 공격 속에서 강철 몸을 한껏 웅크렸어요. 그러더니 잔해에 깔려 신음하는 부상병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강철팔로 피투성이가 된 병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자기 몸으로 포탄 파편을 막아가며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로봇들은 사람을 죽이는 대신 사람을 살려내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렀습니다. K방패 로봇 첫 실전 투입에서 부상병 수십 명 구조. 저는 그 자막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로봇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옥 코스를 단번에 정복하던 그 정교한 두뇌가 이번에는 부상병의 위치를 읽고 파편의 궤적을 계산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사람을 옮기는 데 쓰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잘 죽이는 데 쓰려고 탐내던 바로 그 두뇌가 더 많이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의 손에서 어떤 철학을 만나느냐에 따라 살인 병기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 화면 앞에서 뒤늦게 배웠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또 다른 로봇 하나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땅 속에 묻힌 지뢰의 뇌관을 묵묵히 해체하는 중이었어요. 사람이 했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그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웅크린 그 넓은 강철 등짝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식을 지키려고 온몸으로 위험을 막아서는 어느 아버지의 등 같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화상회의 때 보았던 곽인철 박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슬프면서도 단단하던 그 눈. 곽 박사가 협상 자리에서 무심히 흘리듯 했던 한마디가 이제야 제 귓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아들 같은 장병들을 살려낼 방패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그제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곽 박사는 과거 전방에서 지뢰를 제거하던 아들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사람 대신 기계를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을 바쳐 이 방패를 완성한 거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가장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두뇌나 빼앗을 살상병기로만 취급했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곽 박사가 보이던 그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실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지식여 빚어낸 것이었음을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화면 속에서 한 로봇이 마지막 부상병을 안아 올렸습니다. 강철팔이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한없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동작에서 저는 어린 아들을 안아드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곽 박사가 잃은 아들이 어쩌면 저 강철팔 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와 한동안 화면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손에 쥔 몽블랑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펜타곤은 이 로봇을 적의 심장부에 가장 싸고 빠르게 침투할 살인 병기로만 보았어요. 그렇게만 보았기에 그 두뇌를 빼앗아 세상을 통제하려 발악했습니다. 하청업체라 멸시하던 한국은 우리의 규제를 단순히 꼼수로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조차 감히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거였어요. 생명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패라는 기준 말입니다. 우리가 72시간 동안 5억 달러를 두고 벌인 그 추악한 흥정이 그 숭고한 철학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저는 화면을 보며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저는 텅 빈 책상 위에 두 팔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숭고한 철학까지 완성한 그 나라를 저는 한낱 복사기 취급했습니다. 설계도나 바다 조립이나 하는 하청업체라 비웃었어요. 그 천박한 오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남을 내려다보는 데만 익숙해진 제 좁은 눈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최동진 소령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협박장을 퍼부을 때 묵묵히 수첩에 받아 적던 그 차분함이 실은 분노를 억누른 절제였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곽 박사의 굳은 살 박인 손도 떠올랐습니다. 책상머리에서 펜이나 굴리던 제가 끝내 이해하지 못한 그 손의 무게가 평생 현장에서 사람을 살릴 방패를 벼려온 세월의 무게였던 겁니다.
저는 그들을 얕보았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누가 들을까 두려워하던 자존심조차 더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무거운 종이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여전히 K방패 로봇이 병사들을 구해내고 있었어요. 강철 팔에 안긴 어린 병사가 로봇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펜타곤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강대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그 좁은 하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불쌍한 개구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완벽하게 인정했어요. 우물 밖에는 우리가 비웃던 나라들이 저마다의 하늘을 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는 우물 안에 그 동그란 하늘만 올려다보며 세상을 다 안다고 떠들어댔던 겁니다. 한국이 침묵할 때 저는 그것을 굴복으로 읽었고 한국이 기록할 때 저는 그것을 발버둥으로 읽었어요. 우물 안개구리의 눈에는 우물 밖의 깊은 속내가 끝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뻗은 오만의 발길질은 하청업체라 비웃던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찬 치명적인 자해였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고쳐 안으며 저는 복도 끝에 차가운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의 텔레비전에서는 한 병사가 로봇의 품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이 복도 끝까지 저를 따라오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자 속 몽블랑 펜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둔탁하게 흔들렸어요. 한때 한나라의 운명을 적었다 믿은 그 펜이 이제는 제 추락을 적어 내려간 증거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